사장님, 남은 김밥 꼬다리만이라도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1,000원밖에 없어서. 김밥집 사장 명자는 소리쳤어요. 요즘 김밥이 얼만데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와? 썩 나가.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던 그때 명자는 아이들의 행색을 보고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어딜 가? 이쪽으로 앉아. 주방 안으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 김밥 세 줄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옆구리 터져서 못 파는 거니까 다 먹어치워. 그날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새엄마에게 쫓겨난 날이었습니다. 두 아이 손에 남은 건 아빠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어요. 그 1,000원이 남매를 김밥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봄날 인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건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던 길, 갑자기 들이닥친 트럭 한 대가 아빠의 오토바이를 덮쳤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아빠를 보며 12살 민호는 8살 서윤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작고 차갑던지 민호는 그 감촉을 평생 잊지 못했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신발장 맨 아래칸에 놓인 낡은 작업화,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 서윤이 그려준 가족 그림 속 환하게 웃는 아빠의 얼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새엄마 최미영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빠의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미영은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민호와 서윤에게 살갑지 않았어요. 자신이 데려온 아들 준기와는 밥상도 따로 차릴 만큼 눈에 보이는 선을 그어두고 살았죠. 아빠는 그 선을 지우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저녁놀이 붉게 물들던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민호는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들어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기계음만 울릴 뿐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민호는 번호를 바꿔 눌러봤지만 어떤 조합으로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낡은 가방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민호의 가방, 그리고 서윤의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교과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린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최미영이 팔짱을 낀 채 문틈에 기대서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니들 아빠도 없는데 내가 왜 니들까지 챙겨야 하니? 내 아들 준기 앞길 막지 말고 당장. 문은 다시 닫혔고 복도에는 민호와 낡은 가방 2개만 남았습니다. 서윤이 달려온 건 조금 뒤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오던 서윤은 복도에 놓인 가방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오빠 곁에 와서 섰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에 뭔가 잡혔어요. 꺼내 펼쳐보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민호의 주머니에 슬며시 찔러 넣어주던 돈이었습니다. 과자 사 먹으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아빠의 손이 마지막으로 닿았던 것, 이 세상에서 민호에게 남은 아빠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서윤이 그때서야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1,000원짜리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축축한 그 손을 꼭 쥐고 가방을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가자.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시장 골목으로 두 아이는 그렇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우며 저 멀리 포장마차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장은 저녁이 되면 다른 얼굴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낮 동안 왁자지껄하던 목소리들은 하나씩 잦아들고 좌판을 걷어가는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시간.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골목 공기가 식어가면서 시장은 서서히 어둠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서윤의 손을 잡고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언제부터 고팠는지도 모를 만큼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다리가 풀리는 거라는 걸 민호는 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끝자락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 김밥. 문틈 사이로 단무지 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주머니 속 1,000원짜리를 꼭 쥐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의 여자가 도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뚝이 굵고 어깨가 떡 벌어진 억척스러운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박명자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단무지를 썰고 있었어요. 칼질 하나하나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카운터 앞에 섰어요. 꼭 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혹시 남은 김밥 꼬다리라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1,000원밖에 없는데요. 명자의 칼질이 멈췄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올라왔어요. 반쯤 감긴 눈으로 민호의 손바닥 위 1,000원짜리를 내려다보더니 눈썹이 확 치솟았습니다. 1,000원? 김밥 한 줄에 3,000원인데 어디서 장난이야, 썩 나가. 목소리가 가게 안을 꽉 채웠어요. 민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윤은 오빠 뒤로 바짝 붙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하고 서윤의 손을 잡아 몸을 돌렸습니다. 1,000원짜리를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유리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명자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시선이 아이들의 발 쪽으로 갔습니다. 민호의 운동화 밑창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서윤의 운동화는 발등 부분이 닳아서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 2개, 그리고 유리문을 밀려는 서윤의 옆 얼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딜 가? 명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쪽으로 앉아. 짧고 거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윤을 데리고 구석자리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주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쟁반 하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김밥 3줄이었어요. 옆구리가 벌어져 속 재료들이 삐져나온 팔기엔 모양이 영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어묵탕 한 냄비가 같이 놓였어요. 뭉근하게 끓어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이 짙은 어묵탕이었습니다. 명자가 팔짱을 끼고 서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옆구리 터져서 못 파는 거니까 니들이 다 먹어치워. 음식 버리는 거 딱 질색이야.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시 단무지를 썰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어묵탕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뜨거운 김이 서윤의 얼굴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는 걸 느끼며 그냥 먹었어요. 뜨거운 어묵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명자는 등을 돌린 채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칼질이 아까보다 조금 느려져 있었어요. 김밥 세 줄과 어묵탕 한 냄비가 순식간에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서윤은 국물 한 방울까지 떠먹고 나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부른 게 어색한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며 아이들 맞은편에 털썩 앉았어요. 팔짱을 끼고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어디서 왔어? 집은 있어? 민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늘부터 없어요. 명자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명자는 턱으로 테이블 위를 가리켰습니다. 민호의 손 옆에 남아있던 꼬다리 조각들이었어요. 김밥 양끝, 모양이 흐트러진 채로 남겨진 것들이었습니다. 그거 왜 안 먹어? 배불러서 다 못 먹겠어요. 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꼬다리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더니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한번 두드렸습니다. 원래 김밥은 꼬다리가 제일 맛있는 거야. 꼬다리 먼저 먹어야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꼬다리는 속 재료가 다 모여드는 곳이거든. 못생기고 터져나왔어도 먹어보면 제일 알차. 니들 인생도 지금은 터져나온 꼬다리 같아도 나중에 보면 제일 알찰 거다. 서윤이 남은 꼬다리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오물오물 씹다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진짜로 맛있었던 모양이에요. 민호는 잠자코 남은 꼬다리를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명자의 말이 입안에 든 것처럼 씹혔어요. 꼬다리 인생. 터져나와도 알찬 것. 12살 아이가 그 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가슴 한켠에 걸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냈어요. 구겨진 지폐를 조심스럽게 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명자는 지폐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맡아둔다. 민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명자는 그 1,000원짜리를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눈도 깜짝 안 하고 말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성공해서 이 아줌마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으러 와라. 그때까지 내가 보관한다. 이자요? 왜 못 갚을 것 같아? 민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꼭 갚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자는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얇은 이불 2채가 들려 있었어요. 따라와. 가게 뒤편 주방과 창고 사이에 작은 골방이 있었습니다. 잡동사니가 가득했지만 명자가 재빠르게 구석으로 밀어내자 사람 둘이 누울 공간이 생겼어요. 이불을 펴주고 명자는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며칠은 여기 있어도 된다. 너무 떠들지 말고 손님한테 얼씬거리지 말고. 알았어? 민호가 꾸벅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윤도 따라서 꾸벅했습니다. 명자는 못 본 척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골방 문 너머로 사라지자 서윤이 이불을 끌어안으며 민호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창고 냄새와 김밥 냄새가 섞인 낯설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시장 골목에 불이 켜지기도 전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서윤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구석에 세워진 빗자루를 찾았습니다. 가게 앞 문을 살며시 열고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시장 골목 바닥에는 전날 장이 끝나고 남긴 것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채소 껍질, 종이 조각,
먼지들. 민호는 빗자루를 쥐고 쓸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가게 문을 열고 나온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어요. 깔끔하게 쓸린 바닥과 빗자루를 손에 든 민호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아이들 앞에 놓인 밥상은 단촐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골방 생활이 하루씩 쌓이면서 아이들은 서서히 명자네 가게의 리듬에 스며들었어요. 민호는 새벽마다 가게 앞을 쓸었고 서유는 손님이 빠진 시간에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명자는 그게 못마땅한 듯 거기 손대지 말랬잖아라고 툭 내뱉으면서도 정작 아이들을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어묵탕은 매일 끓었고 두 아이의 밥상은 늘 차려졌습니다. 그날도 오전 장사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명자가 앞치마를 훔치며 민호를 불렀습니다. 심부름이었어요. 시장 입구 쪽 건어물 가게에 다시마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시장 안은 점심을 앞두고 다시 북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건어물 가게에서 묵직한 봉지를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 분식 좌판 앞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계모 최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옆에 선준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준기는 이제 6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미영은 좌판 아주머니에게 웃으며 뭔가를 가리켰어요. 아주머니가 떡볶이 한 접시를 내밀자 미영은 준기의 입 앞에 포크를 갖다 댔습니다. 준기가 입을 쩍 벌렸고 미영이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손에 든 다시마 봉지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불과 며칠 전 번호키를 바꿔버리고 가방을 복도에 내던졌던 그 여자가 지금 저렇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때 뒤에서 작은 손이 민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이었어요. 명자가 다시마가 늦는다며 서윤을 보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윤도 이미 보고 있었어요. 미영을, 준기를, 그 웃음을. 서윤의 손이 민호의 팔뚝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서윤을 끌어안았어요. 옆에 있던 생선 가게 박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쭈그려 앉아 서윤을 가슴에 품고 숨을 죽였습니다. 박스 틈새로 미영의 모습이 보였어요. 준기에게 간식 봉지를 들려주며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민호의 팔 위로 떨어졌어요. 민호는 더 꽉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 웃음이 우리한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두 아이는 말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준기의 손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두 아이는 생선 박스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민호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다시마 봉지를 들고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음이 멀어지고 명자네 가게의 형광등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명자가 등을 돌리고 주방 일을 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이들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서윤의 뺨이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다시마 봉지를 받아 카운터에 올려놓고는 두 팔을 넓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어요.
억척스러운 팔이었지만 그 안은 단단하고 넓었습니다. 명자의 앞치마에서는 참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났어요. 서윤이 그 품속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엉엉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명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이 아줌마가 니들 엄마 아마. 거창한 말이 아니었어요. 약속이나 선언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툭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명자의 심장 가까이에서 울려나온 그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어요. 주머니 깊은 곳, 명자가 맡아둔 1,000원짜리가 있는 자리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빠가 쥐어줬던 그 돈이 이제는 이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형광등이 윙윙 울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육수 끓는 소리가 났어요. 시장 골목의 저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명자는 말이 없어졌어요. 여전히 새벽부터 김밥을 말았고 여전히 아이들 밥그릇을 넉넉하게 채워줬지만 뭔가를 혼자 사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님이 빠진 오후 카운터 앞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민호는 그 눈빛이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서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명자가 먼저 꺼냈어요. 장사를 마치고 셋이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서윤은 단무지를 집어먹으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고 민호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명자의 눈을 봤어요. 명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아줌마가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게 니들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 학교도 가야 하고 제대로 된 데서 먹고 자야 하는데 이 골방이 뭐냐? 아줌마가 알아봤는데 시설이 좋은 아동 복지관이 있어. 거기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니들 또래 애들도 있고. 민호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서윤도 단무지를 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두 아이의 시선이 명자에게 향했어요. 명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받아냈어요. 아줌마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명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요. 아줌마가 매주 갈 거야. 한 번도 안 빠지고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아줌마 호강시켜준다는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알았어? 서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비좁은 골방이 비린내 섞인 이 시장 골목이 퉁명스럽지만 든든한 이 사람 곁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안다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좋은 걸 알면서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알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명자는 그 눈빛을 보고 잠깐 숨을 들이켰어요.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명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재료를 아끼지 않았어요. 시금치를 듬뿍 넣고 햄도 두툼하게 썰고 달걀 지단도 2겹으로 올렸습니다. 서윤이 어묵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어묵도 얇게 채 썰어 안에 넣었어요. 민호가 단무지를 유독 좋아한다는 것도 알아서 단무지는 조금 더 넉넉히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명자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전부 꿰고 있었어요. 김밥 여러 줄을 정성스럽게 싸서 보자기에 묶었습니다. 아이들이 짐을 챙겨 나왔을 때 가게 안은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호가 며칠 전 정성껏 닦아놓은 유리창이었습니다. 햇빛이 그 창을 타고 반듯하게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었어요. 명자가 보자기를 민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무겁다고 버리면 안 돼. 다 먹어야 해. 네. 공부 못해도 되니까 거짓말은 하지 마라. 네. 서윤이 울리면 혼난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을 꾹 눌렀지만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윤의 머리를 한번 쓱 쓰다듬었어요. 거칠고 빠른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작고 여린 손이었습니다. 아줌마 꼭 와요. 서윤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다고 했잖아. 명자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손을 빼냈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빨리 가. 늦겠다. 두 아이는 가게 문을 나섰어요. 골목을 걸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이 눈앞에 있었어요. 반듯하게 닦인 민호가 이른 새벽에 정성을 들여 닦아놓은 그 유리창이었습니다. 창 너머로 골목이 보였고 골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명자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소리도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빈 가게에서 명자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방 솥에서 육수가 끓어오르는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어요. 명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매주였어요. 그 다음엔 격주,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텀이 늘었지만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어요. 편도만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지만 명자는 언제나 약속한 날 오전에 복지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김밥이 들려 있었어요. 계절마다 새 옷도 챙겼습니다. 봄엔 얇은 바람막이, 겨울엔 두툼한 내복. 말은 없었지만 아이들의 치수가 달라질 때마다 명자의 기분도 새삼 벅차올랐습니다. 면회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는 시간이 3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퉁명스러웠고 여전히 칭찬에 인색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명자가 오는 날이면 서윤은 아침부터 세수를 2번씩 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어요. 민호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복지관 생활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치이고 학교에서 치이고 어디에도 뿌리가 없다는 느낌이 민호를 조금씩 무너뜨렸어요. 공부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고 며칠씩 복지관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가 찾아왔어요. 면회실이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어울리던 골목 어귀였어요. 담배를 피우는 형들 옆에 쭈그려 앉아 있던 민호 앞에 명자가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묻지도 않았어요. 명자는 민호의 멱살을 잡듯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 이러라고 내가 보낸 줄 알아. 골목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형들이 화들짝 놀라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명자를 쳐다봤어요. 네가 처음 김밥집 찾아온 날 내민 1,000원짜리 지폐. 네 아버지가 주셨다던 그 지폐. 아직도 맡아두고 있는 거 알지? 네 아빠가 네 손에 쥐어준 돈이야. 그 돈이 지금 이 꼴 보고 싶어서 여기 계속 있겠어. 명자의 눈이 이글거렸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15살이었거든요. 명자는 그날 민호를 데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민호를 다시 복지관에 데려다주며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다음에 또 이러면 아줌마 안 온다.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어떤 협박보다도 더요. 민호는 그날 이후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유는 달랐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명자를 붙잡았어요. 전화를 걸었고 편지를 썼고 면회 날이 아닌데도 명자를 보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명자는 매번 바쁘다고 했지만 결국 오는 사람이 명자였어요. 서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성적이 충분히 됐어요.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도 담임도 모두 의대를 권했어요. 그런데 서윤은 원서 접수 마감 전날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나 검사되고 싶어. 명자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왜? 나쁜 사람한테 벌 주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명자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천천한 숨이었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대도 설득도 없었어요.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서윤의 방향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민호는 IT와 식품 유통을 연결한 사업으로 업계에 이름을 올렸고 서윤은 법복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전히 명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제 모시겠다고, 가게 그만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명자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직 몸도 멀쩡한데 내가 왜 그만해. 명자네 김밥집은 여전히 시장 끝자락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이 명자의 허리가 굽었습니다. 무릎이 시려서 날씨가 흐린 날이면 절뚝이기도 했어요. 새벽 김밥 마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고 긴 시간 서 있으면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 어린 눈으로 사장님, 좀 쉬시지라고 하면 명자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괜찮아요. 아직 쌩쌩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명자네 가게의 형광등은 매일 새벽 켜졌습니다. 시장 골목 끝 그 불빛 하나가 20년 동안 꺼진 적이 없었어요. 변화는 소문으로 먼저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 말이 돌기 시작한 건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이 일대 부지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러다니는 말이려니 했어요. 그런 소문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측량 기사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 달엔 부지 매입 안내문이 각 가게 문에 붙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순대국밥집이 먼저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은 건어물 가게, 그 다음은 포목점이었습니다. 빠져나간 자리마다 셔터가 내려졌고 시장 골목은 조금씩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줄었고 발소리가 줄었고 소음이 줄었습니다. 한때 왁자지껄하던 그 골목이 텅 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입 안내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오늘의 메뉴를 붙였어요. 새벽이면 여전히 솥에 불을 올렸고 단무지를 썰었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도 남은 손님 앞에 내놓는 김밥의 양은 줄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안 떠나냐고, 보상금 받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명자는 그럴 때마다 퉁명스럽게 손을 내저었어요. 올 사람이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역이 처음 나타난 건 이듬해 봄이었어요. 덩치 좋은 남자 셋이 가게 유리문에 철거 예고장을 철컥 붙이고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엔 직접 들어와 주방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제까지 버틸 거냐고, 혼자 남아봤자 소용없다고. 명자는 도마 앞에 선 채로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가게 안집기를 건드리며 위협해도 명자는 정면으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가요. 손님 아니면 나가. 남자들이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명자는 그제야 칼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단무지를 집어들었어요. 그 무렵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명자는 번번이 같은 말로 받아쳤습니다. 아줌마 장사 잘 되니까 걱정 마라. 거짓말이었어요. 손님도 줄었고 용역은 주기적으로 찾아왔고 주변 가게들이 비어가면서 시장 전체가 음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자는 그 어떤 것도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알았고 서윤이 법복을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버텼는지 알았습니다. 그 앞길에 자신의 무게를 얹고 싶지 않았어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용역이 다녀간 다음 날 명자는 혼자 가게 청소를 했어요. 남자들이 발로 차고 간 주방 선반이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걸 혼자 잡아당겨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의 몸은 예전이 아니었어요.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선반이 쏠렸습니다. 명자가 중심을 잡으려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주방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기울었고 잡을 것을 찾았지만 손이 허공을 쳤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가 주방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깨가 선반 모서리에 부딪혔고 무릎이 바닥에 먼저 닿았습니다. 잠시 눈앞이 하얘졌어요. 일어나려고 팔에 힘을 줬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시장 골목도 조용했습니다. 도와줄 옆 가게도 지나가는 손님도 없었어요. 텅 빈 골목의 침묵이 주방 바닥에 쓰러진 명자를 덮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솥 위에 올려진 육수가 혼자 끓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김밥을 다 못 말았으니까요. 명자가 병원에 실려간 건 단골 손님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 2줄을 사가던 경비 아저씨가 그날따라 가게 문이 잠겨 있는 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유리문 너머로 주방 불빛이 켜져 있었고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아저씨가 옆 가게 셔터 사이로 몸을 비집어 들어갔을 때 명자는 주방 바닥에 쓰러진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명자는 제일 먼저 가게 걱정을 했어요. 오늘 김밥 재료를 손질해 뒀는데 누가 치우냐고, 솥에 육수가 올라가 있었는데 불은 껐냐고. 간호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다 됐으니 누우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서윤도 함께였어요. 명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둘 다 숨이 약간 가빠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서윤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불렀어? 괜찮다고 했잖아. 명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병상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서윤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가 손을 빼려 했지만 서윤이 더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역이 드나들었다는 것도, 주변 가게들이 다 떠났다는 것도, 철거 예고장이 붙었다는 것도, 명자가 숨겨온 것들이 낡은 보따리처럼 하나씩 풀렸어요. 명자는 처음엔 손을 내저었지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말 안 하면 우리가 모를 것 같았어요? 명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서윤이 명자의 손을 쥔 채로 말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던 거 알아요. 근데 아줌마, 우리 이제 다 컸어요.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명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개졌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어요. 퇴원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측에서 최후 통보를 보내온 날이었어요. 이번 주 안으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철거 장비 2대가 시장 입구 쪽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포클레인 한 대가 텅 빈 가게들 사이에서 엔진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인부들이 안전모를 쓰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자는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가게를 내어줄 수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끝을 보고 싶었어요. 20년을 넘게 지킨 자리였으니까요. 포클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어요. 포클레인이 멈췄습니다. 인부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색 차량들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줄지어 들어오는 차량들이 시장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조용하고 무게감 있는 행렬이었어요. 철거 관계자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앞쪽 차량의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내렸습니다. 12살 소년이 낡은 가방을 메고 이 시장 골목에 들어서던 그날로부터 20년이 지나 있었어요. 짙은 색 코트를 입은 32살의 민호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골목 바닥을 밟는 발걸음에서 이 자리를 수백 번 마음속으로 걸어왔던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옆 차량에서 서윤이 내렸어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28살의 서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철거 관계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장 부지 우리 오빠 회사가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개발 관련 비리 조사는 제가 맡았어요.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가게 유리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포클레인이 멈춘 것도 사람들이 물러서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걸어오는 민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코팅이 된 1,000원짜리 지폐였어요. 반듯하게 코팅된 그 지폐는 민호가 쫓겨나던 날 구겨진 채로 민호의 주머니에 있던 그 돈이었습니다. 아빠의 손이 마지막으로 닿았던 그 1,000원짜리. 명자가 20년 전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맡아두겠다던 그 돈이었어요. 민호가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20년 이자가 좀 많이 붙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 전체 제가 샀어요. 명자는 그 지폐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0년 내내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간직해온 것, 그 코팅된 지폐를 민호에게 건네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오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코팅을 맡겼던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지폐를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그 손이 민호의 손을 감쌌어요. 서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명자의 옆에 섰습니다. 두 남매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12살과 8살이 이 골목으로 걸어 들어오던 그날 밤이 명자의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명자가 입술을 꾹 눌렀어요. 그러고는 민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 대신 턱을 한번 끄덕였습니다. 형광등이 여전히 윙윙거렸어요. 주방 솥에서는 아직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 명잔의 가게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시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회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철거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어요. 용역들은 사라졌고 내려져 있던 셔터들이 하나씩 다시 올라갔습니다. 떠났던 상인들 중 몇몇이 돌아왔고 새로운 얼굴들도 들어왔어요. 시장 골목에 다시 사람 소리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잔의 김밥집은 그 한가운데서 예전처럼 새벽부터 불을 켰어요. 서윤은 그 무렵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수령인 최미영. 당시 미성년이었던 민호와 서윤의 법정 후견인 지위, 그리고 두 아이가 복지관에 맡겨지기까지의 경위. 서윤은 그 기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검사의 눈으로요. 시효가 문제였어요.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횡령과 미성년자 유기, 두 가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찾아냈어요. 당시 복지관 입소 기록, 보험사 지급 내역, 아버지 지인들의 증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맞춰졌습니다. 서윤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날 민호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오빠 됐어. 짧은 문자였습니다. 민호는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그게 전부였어요. 최미영이 어떻게 됐는지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준기가 20 중반부터 도박에 손을 댔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들렸어요. 처음엔 작은 판이었는데 그게 커졌고 결국 미영이 보험금으로 마련해둔 집과 가게까지 넘어갔다는 거였습니다. 준기는 빚쟁이들을 피해 종적을 감췄고 미영은 혼자 남았어요. 세상이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최미영은 시장 근처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바닥을 닦았어요. 예전에 낡은 가방을 복도에 내던졌던 그 손으로요. 서윤이 시장 골목을 걷다가 마주친 건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미영이 먼저 알아봤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의 손에서 봉투가 흔들렸어요.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미영이 먼저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미영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서윤의 앞을 막아섰어요.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손마디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내 아들 좀 살려줘. 너 검사잖아. 우리 준기가 빚 때문에 쫓기고 있는데 아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겠니? 부탁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달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좌판 앞에서 준기에게 떡볶이를 먹이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복도에 가방을 내던지고 문을 닫던 그 뒷모습도요. 8살의 서윤이 생선 박스 뒤에 숨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오후도요.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범죄자를 봐주는 검사는 없습니다.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무런 감정 없이. 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그리고 돌아섰어요. 미영이 등 뒤에서 다시 뭔가를 말했지만 서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지나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민호는 그날 명자 가게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걸어오는 서윤을 보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서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명자가 있었어요. 미영이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게 가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는지 명자는 등을 돌리고 주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명자의 어깨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호는 조용히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윤도 따라서 앞치마를 둘렀어. 뭐 도와드릴까요? 명자가 돌아보지 않고 대꾸했어요. 단무지 썰어. 셋이서 나란히 주방에 섰습니다. 칼질 소리와 육수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시장 골목으로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명잔의 형광등이 켜졌고 그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골목을 향해 번졌어요. 미영은 이미 골목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밥집 공사는 2달이 걸렸습니다. 민호가 직접 설계에 관여했어요. 가게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20년 넘게 서 있던 주방의 위치도 손님들이 앉던 테이블 배치도 그대로 살렸어요. 달라진 건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삐걱이던 주방 바닥을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새로 깔았고 무릎 높이에 맞게 작업대를 조금 낮췄어요. 환기 시설을 바꾸고 냉장 설비를 새로 들였습니다. 명자의 허리와 무릎을 생각한 것들이었어요. 민호는 그 얘기를 명자에게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됐다고 한번 와보라고만 했어요. 명자가 새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다가 명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카운터 옆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바래고 구겨진 작은 종이꽃이었습니다. 8살의 서윤이 골방에서 지내던 어느 날 밤 종이를 접고 또 접어 명자 손에 쥐어주던 그 꽃이었어요. 명자가 20년 동안 서랍 깊숙이 간직해온 것을 서윤이 꺼내 유리 케이스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명자는 한참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뻗어 케이스 유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솥에 불을 올렸어요. 단무지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새 주방이었지만 칼질 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규칙적이고 망설임이 없는 명자만의 리듬이었습니다. 가게가 다시 열리자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시장이 살아났다는 것, 명잔의 김밥집이 새로 단장했다는 것, 오래된 단골들이 찾아왔고 새 얼굴들도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시장 명소라는 말이 돌면서 줄이 생기는 날도 생겼어요. 그런데 명자는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빠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손님이 줄을 서도 김밥을 더 빨리 말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님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쳤어요. 오늘 뭐 드실 거냐고, 많이 드셨냐고. 퉁명스러운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장사를 했어요. 지금은 정을 나눴습니다. 그 차이가 가게 안 공기에서 느껴졌어요. 주말이면 민호와 서윤이 왔습니다. 어김없이요. 민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부터 집어들었어요.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카운터 옆에 서서 주문을 받았어요. 손님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몇 번 보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명잔의 가족이려니 했어요.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장사가 잠시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테이블을 닦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카운터 옆 유리 케이스 위쪽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코팅된 1,000원짜리 지폐였어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꺼내 내밀던 그 돈, 명자가 20년을 간직하다 돌려줬고 민호가 다시 이 자리에 걸어둔 거였습니다. 민호는 행주를 손에 쥔 채로 그 액자를 바라봤어요. 구겨진 채로 코팅된 지폐가 형광등 불빛 아래 반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이 닿았던 것, 명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것. 민호가 웃었어요. 마침 명자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민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봤습니다. 명자도 멈춰섰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김밥은 역시 꼬다리가 맛있어요. 명자가 가까이 오더니 민호의 등을 손바닥으로 탁 때렸습니다. 이자 덜 갚았으니까 평생 가게 와서 서빙해.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나도 이자 있어요? 당연하지. 너는 평생 설거지해. 셋이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형광등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육수가 끓었고 단무지 냄새가 났고 참기름 냄새가 났어요. 시장 골목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고 그 빛이 유리창을 타고 가게 안바닥에 반듯하게 내려앉았습니다. 1,000원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꼬다리처럼 터져나온 인생이었습니다. 못생기고 삐져나왔지만 그 안에 가장 많은 것이 담긴 속이 꽉 찬 그 꼬다리 같은 인생이었어요. 명잔의 가게의 불빛은 오늘도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인 김밥집 사장님 명자와 남매 민호, 소윤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항상 봄날처럼 따뜻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